도를 위해서 언제나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언론 노동자분들께 연대 인사를 드립니다. 네, 그 노조법 2, 3조 개정 운동본부에서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 3조 개정안에 대해서 경제계와 일부 언론, 정치권이 과도하게 우려를 제기하면서 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문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로펌의 공포 마케팅에 기반한 근거 없는 주장들이 확산되면서 법 개정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뉴스 창에서 노란 봉투법을 검색해 보시면 정말 좀 약간은 근거가 부족한 주장들, 그리고 좀 과도한 주장들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것을, 그리고 여론을 장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운동본부에서는 이 법안에 대한 왜곡된 주장을 바로잡고 개정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또 지금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이 법에 대한 후속 조치를 좀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되는 점들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발표 순서를 좀 적었는데 약간 순서의 변동이 있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김혜진 공동집행위원장님께서 고용노동부 후속 조치 관련된 부분을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현신 변호사님이 노조법에 대한 왜곡된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권두섭 변호사님이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된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강한수 건설노조 사무처장님이 이 현장에서 무엇이 문제가 될 것인지,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지연 변호사님께서 아이오나 미국, 일본 사례가 왜곡돼서 인용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실 계획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고용노동부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 김혜진 공동집행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좀 전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조법 2, 3조 개정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김혜진입니다. 그 고용노동부가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일단 6개월의 시행 준비 기간에 노사 간 의견을 수렴하는 TF를 구성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노사 간 의견 수렴하는 TF에서는 경영계 그리고 노동계와의 상설 소통 창구를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노동위원회와 각종 법원에서 제시되는 판례 그리고 판단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서 사용자성 판단의 기준이나 교섭 절차, 노동쟁의의 범위 등에 대한 지침과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원천 교섭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지방 노동청을 통해 이제 교섭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를 밝혔는데요. 이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 노조법 2, 3조 운동본부는 몇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우려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노사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는데요. 기계적인 노사 간 의견 수렴은 꼭 필요한 목소리들을 부차화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의견을 수렴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법의 입법 취지를 충분하게 살리면서 법의 실행에 무엇이 필요한지에 관한 의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기업과 보수 언론들이 노조법 2, 3조 개정안에 대한 왜곡된 주장을 많이 쏟아내고 있고요. 법안의 취지 자체를 훼손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6개월의 유예 기간 동안 오히려 교섭의 실효를 없애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경영계가 이후에 교섭과 관련해서 얼마나 구체적인 안을 제출할지는 알 수 없지만 교섭의 범위와 대상을 좁혀서 노조법 개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를 정당한 의견으로 간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의견을 수렴하는 핵심적인 목표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즉 법안의 취지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섭할 권리를 어떻게 충분하게 보장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현장에서 어떻게 교섭이 가능하고 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가로막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듣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를 나란하게 딱 놓고 기계적으로 양쪽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제스처를 취할 경우에는 오히려 노동자들의 교섭의 권한을 훼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단지 사용자들의 목소리와 동등한 의견 수렴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매뉴얼의 구체적인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저희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전문가 중심으로 매뉴얼과 지침을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용노동부 산하의 노동정책연구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다루는 분과는 2분과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 언론인 분들도 이 분과의 구성원들을 보시면 다수가 노동법 교수입니다. 그리고 경영학 교수이고요. 노사관계에 관한 전문가는 사실은 없습니다. 현실 교섭에 대한 이해가 없는 교수들로 구성된 연구회가 법이나 사례를 보고 연구할 때 과연 현실에 맞는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는 우려를 표명합니다. 이미 이 노동정책연구의 2분과장인 이승욱 교수는 한국노동법학회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사전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의견이 저희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해서는 이제 뒤에 권두섭 변호사님께서 문제점을 제시를 해주실 것인데요. 그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실질적 지배력의 판단 기준으로 열거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세부 내용을 보면 묵시적 근로관계나 최소한 파견 근로관계 수준을 요구하는 정도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원하청 관계가 그런 수준이면 그것은 교섭을 요구할 일이 아니라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고용을 요구해야 할 만한 기준을 열거하고 그것을 교섭의 사례로 교섭의 가능한 범위로 열거를 해버리면 교섭법상 교섭의 대상을 매우 폭을 좁히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노조법상 교섭의 대상은 훨씬 더 폭이 넓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실질적 지배력의 판단 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정하거나 교섭 창구 단일화 이야기는 도대체 왜 나오는 거냐? 이것은 자꾸 교섭의 효율성과 관련한 논의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청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면요. 이 교섭은 너무나 절실한 상황입니다. 김용균 노동자들의 동료들은 더 이상 죽지 않기 위해서 28개 개선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개선안을 갖고 원청의 교섭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고 결국에는 그 거절당하던 와중에 김용균 노동자가 죽음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면 원청을 대상으로 하는 교섭은 죽지 않고 일할 권리고 최소한의 자존감을 지키는 그런 일입니다. 너무나 절실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훨씬 더 교섭이 효율적으로 잘 되길 원합니다. 당연하게도요. 그래서 공동교섭단위를 자율적으로 구성하기도 하고 하나의 노조를 만들어서 교섭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필요하다면 산별교섭을 위임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오히려 교섭이 절실하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원하는데 교섭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동자들은 또다시 고공농성을 하거나 단식을 하거나 이런 극단적인 투쟁을 하게 됩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을 통해서 지배력 판단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만들어버리고 교섭창구 단일화 등으로 교섭의 실효를 없애면 노조법 2, 3조의 취지가 무색하게 결국 노동자들은 다시 극단의 투쟁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장 교섭의 작동 원리, 원하청 관계의 성격, 현재 비정규직들이 어떤 의제를 갖고 교섭을 하고자 하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그동안 원청이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해 왔는지 그것이 하청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는 말 그대로 현장의 실태를 점검하는 것으로부터 매뉴얼 작업은 시작되어야 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매뉴얼 작업의 순서는 완전히 뒤바뀌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고용노동부의 후속 조치가 지침이나 매뉴얼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매뉴얼은 이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교섭은 자율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자칫 노동위원회 판단 근거로 작용해서 교섭을 제한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노동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교섭 의제나 실질적 지배력 여부를 판단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별도의 위원회가 필요한지 여부는 저희도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매뉴얼이 그 판단의 근거로 작동해서 교섭을 제한하는 일이 있을까 걱정입니다. 또한 벌써부터 각종 로펌에서는 노조법 2, 3조 개정 대비 컨설팅을 한다고 하면서 소송을 부추기고 노동자들에게 사용자 지위에 있는 자의 징표를 없애라라고 하는 방안을 벌써부터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러한 로펌 행위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도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교섭 회피를 위해서 고용 형태를 바꾸거나 업체 계약을 해지하거나 지배 개입의 방식을 은폐하는 행위는 부당노동 행위다라는 점을 엄격하게 하고 엄중 단속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또한 법 시행 이전에라도 적극적으로 원하청 노사교섭을 추동해서 의미 있는 사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인들도 아시겠지만 현대제철 비정규 지회, 거통고 조선하청 지회는 이미 법원에서 원청의 교섭 책임을 이미 인정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확실한 단위부터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교섭을 지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고용노동부는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서 이제 교섭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무엇보다도 교섭을 현실화하는 데 먼저 집중해야 된다. 그러면서 교섭을 진행하면서 생기는 어려움들을 지원해 나간다면 의미 있는 교섭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그 사례를 축적하면서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의미 있게 우리 사회의 노사관계를 발전시키는 데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여러 가지 왜곡된 주장과 관련된 말씀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기 이전부터 계속 있었던 이제 논리인데요. 7페이지부터입니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개념이 모호하다라는 주장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동본부에서도 굉장히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사실 모든 법률의 개념 조항이 어느 정도 추상성을 띌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만을 들어서 계속 이해를 하기 어렵다, 특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사실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에서 어느 법적 주체가 상대방에게 어떤 힘을 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그 현상을 포착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구체화를 시키는 것을 좀 상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몇 개만 그냥 찾아봤는데 8페이지 보시면 영향력이나 지배력이라는 용어를 쓰는 우리나라의 법령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고요. 그러면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법령이 이렇게 규정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하나하나를 다 몰라서 못하겠다, 지키지 못하겠다, 이런 주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노동관계에서는 계약관계는 마치 근로관계가 아닌 것처럼 꾸며놓고 실제로는 지배를 하는 현상이 워낙 이제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 현상을 포착해서 책임이 귀속되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판례상으로도 많이 축적되어 있는 논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뿐만이 아니라요. 우리나라의 판결만 보아도 이미 수십 년 동안 수백 개 이상의 판결이 축적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 이제 개별적 근로관계뿐만 아니라 집단적 관계에서도 이런 판결은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명시적인 법령이 없이 지배력이 있는 경우에 교섭 의무를 인정하는 판례가 현장에 혼란을 주었다면, 이제는 명확한 법을 통해서 이 주류적인 판례에 맞게 법을 개정해서 노사관계에 적용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1페이지 보시면 노동조합이 있는 협력업체는 거래 기회가 사라질 것이다 라는 주장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는 원청이 하청에 노조가 있다는 이유로 거래를 단절하면 이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했다, 혹은 쟁의를 하려고 한다라는 이유로 하청업체와 거래를 끊어도 이것을 부당노동행위로 포착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만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부당한 갑질을 한 원청을 제재할 수 있는, 노동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미 15년 전에 2010년에 이미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원청이 노조에 속한 어떤 하청업체와 거래를 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이 이미 15년 전에 우리 대법원에서는 있었고, 이것이 15년 만에 입법이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거래 기회가 사라질 것이다 라는 주장은 원청이 불법을 그냥 불사해버리겠다는 주장인데, 그렇게까지는 당연히 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2페이지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자가 노조를 좌지우지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근로자 개념과 관련된 2조 4호 라모, 근로자 아닌 자가 가입한 경우에 노조로 보지 아니하는 요 규정 개정과 관련된 주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상 지금 법률상 노동조합의 정의 규정 자체가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라고 시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아닌 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이지 않게 단결하면 당연히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사용자가 주도해서 설립한
어용노조의 경우에는 자주성과 독립성이 없어서 노조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판결들도 상당히 여러 판결에서 이런 법리와 결론을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뭐 이런 주장이 해고자가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이라면 이미 ILO 핵심 협약 비준하면서 해고된 근로자가 기업별 노조에도 초기업별 노조는 당연하고 기업별 노조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이 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 전에 이 조항은 사실은 근로자 아닌 자가 뭐 단 한 명이라도 가입해 있으면 노조가 아니라는 듯한 문헌으로 좀 현실성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조항 때문에 과거에 정교조가 아주 장기간 이른바 법의 노조로 취급당하는 그런 정치적 악용의 대상이 되었고, 그 문제 때문에 사실 법원행정처가 그 정교조 사건을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용하기도 했으며, 정말 오랫동안의 법정 투쟁 끝에 대법원 전합에서 법의 노조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져서 정말 불필요한 분쟁으로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낭비되는 사례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노란봉투법 통과 후에 뭐 첫사례다, 후폭풍이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보시면 제일 많이 언급되는 현대제철 하청 노동자의 집단 고소 사건인데, 이 건은 노란봉투법 통과와 무관하게 지금 고소가 진행되고 준비도 되고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 법원에서 거듭 확인된 파견법 위반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것이고요. 이 파견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대법원 판결로도 이미 인정이 되었고, 이 파견법은 1998년에 제정된 법률입니다. 그래서 노란봉투법의 통과와 이 고소는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 뭐 무슨 현대차에서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조선업종에서 파업을 예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역시 노란봉투법 통과와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연결시켜서 보도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네이버 손자 회사들이 네이버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를 하게 되었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이것은 이 법의 취지에 맞게 네이버가 네이버 하청업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다면 당연히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은 후폭풍이 아니라 결실이자 성과라고 보아야 합니다. 물론 이제 네이버 측이 지배력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섭에 나서야지 제대로 된 결실과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사례에 보면 6개 법인 조합원들이 교섭을 요구했는데 모두 같은 노조여서 하나의 교섭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수백 개의 노조를 설립해서 각각 교섭을 요구할 것이라는 주장이 실제로는 첫 사례에서도 현실화되지 않았다라는 신뢰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외국계 기업이 철수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단순히 교섭 가능성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과연 외국 기업이 철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상당한 의문을 가지는 의견들이 이미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노동조합의 권리보장 정도만이 유일한 척도라면 한국의 글로벌 기업이 현재까지 다수 존재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기도 합니다. 한국보다 훨씬 더 열악한 곳으로 왜 전부 다 옮겨가지 않았는가라는 데 대한 답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밑에 제가 이제 언론 보도를 일부 따놓은 것을 보면 16페이지인데 노조법 3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철수를 고려한다, 이런 설문조사가 있다고 나오는데, 사실은 노조법 3조 손해배상 청구 관련 부분은 가장 이제 운동본부나 노동계에서 아쉬워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개정 전과 많은 변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남았다는 평가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이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어떤 공포 마케팅에 의한 좀 정확하지 않은 판단으로 인한 어떤 설문조사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7페이지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관련된 개정된 내용을 보시면 실제로는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임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3조 2항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해하기 위해서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건데, 사실 이것은 원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민법에 의한 것이고, 민법에도 같은 취지의 조항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같은 조항을 사실상 노조법으로 옮겨놓은 것이어서 기존의 법률적 상황과 지금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것은 아쉬운 상황이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뭐 파업이 남발될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사실은 뭐 파업이 수백 개의 노조가 생길 것이다 이런 주장은 사실 초기업 교섭이 오히려 촉진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통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현실성 없는 주장이고요. 또 교섭이 결렬된다고 하더라도 하청 노동조합이 아주 쉽게 쟁의에 나설 것이다. 이것은 좀 억측인 것 같습니다. 쟁의행위 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 때문에 쉽게 쟁의에 나서기가 어렵고 특히 저임금의 하청 노동자에게 무임금은 더욱 큰 압박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형사처벌, 징계, 가처분 등 사용자는 이제 막대한 자본력으로 다양한 수단을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파업을 할 것이다, 수백 개 노조가 파업을 남발할 것이다라는 것은 좀 현실화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오히려 대화가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쟁이 극단적으로 가던 것이 대화의 물꼬를 통해서 해결할 여지가 더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교섭이 이루어지기보다 소송전이 남발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사실 이 하청업체 교섭과 관련해서 소송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보통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노동위원회가 판정을 하고 노동위원회에서 교섭을 하라고 하면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하고 1심에서 패소하면 항소를 하고 2심에서 패소하면 상고를 하고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교섭 거부다라고 판단을 노동위원회에서 하더라도 정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빠르고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끝까지 해보라라는 식으로 방치를 했기 때문에 소송전이 남발된 경향이 오히려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섭의 부담을 장기간 미룰 수 있는 소송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히 사용자 측일 수밖에 없고 이 제도를 규율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단호하고 엄정한 대처를 통해서 빨리 실질적인 교섭이 진행되도록 해서 소송전이 남발되지 않도록 제도를 규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권두섭 변호사님께서 계속하시겠습니다. 발표자분들께서 자연스럽게 바로바로 연결을 해주셔가지고 잠깐 발언을 좀 정리하면 김혜진 공직장님께서는 고용노동부의 여러 후속 조치를 이제 우려를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장 노동자들이 이 교섭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조치 중심으로 가야 되고 그 조치를 위해서는 학자 위주의 지금 어떤 구성이 아니라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우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에 대해서 수많은 기사들과 주장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대형 로펌에서는 어제도 보니까 몇 군데 로펌들이 또 설명회 같은 것들을 개최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런 데에서 쏟아져 나오는 어떤 우려들이 정말로 좀 현실적인 것인지에 대한 좀 검토가 좀 필요하다. 근데 그런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주장들이 저희로서는 좀 현실성이 없는 주장들 그리고 이 법의 개정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들이라고 좀 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저희 권두섭 변호사님께서 지금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한 일부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21조부터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내란법이라고 하는 그런 정치권의 주장이 있고, 앞서 우리 여윤신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법 통과로 인해서 파업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뭔가 혼란이 생길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공포를, 유발시키는 그런 이제 보도들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파업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핵심적으로 보면 원청하고 이제 교섭할 수 있게 됐다. 그 조항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정리해고와 같은 이런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경영상의 결정, 명백한 단체 협약 위반, 이런 것들이 노동쟁의 조항에 포함이 됐다. 이걸 이제 근거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원청하고 교섭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청 노조의 요구를 원청이 들어주라는 게 아니고, 원청하고 하청하고 이제 교섭을 나와서 대화를 해라. 이 법안이잖아요. 우리 가정을 한번 해보면, 우리 기자님들 내리에 굉장히 남는 원하청 사건이 어떤 게 있었죠? 아마 지금 하나오션, 대우조선 사내하청 노조가 파업을 했던
그 사건 아마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우리가 가정법으로 만약에 그때 원청이 사용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부정을 하면서 교섭이나 대화를 거부하지 않고 하청 노동자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교섭 자리에 나와서 성실하게 대화를 했다면 그렇게까지 큰 사회적 갈등이 있었을까요? 저는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있을 수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 노동쟁의 조항이 추가가 됐다는 얘기는 교섭의 대상이 넓어졌다. 그러니까 노사가 대화하는 대상이 넓어졌다는 의미도 있고 또 쟁행위를 하려면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노동위원회가 10일 동안 양쪽에 조정을 해갖고 뭔가 하여튼 합의를 이렇게 조정을 하거든요. 그 할 수 있는 또 노동위원회에 관여해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대상도 넓어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2009년에 있었던 쌍용 자동차 그 정례고 반대하는 파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회사가 정례고에 관련된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해서는 교섭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일제 교섭에 응할 수 없다라고 교섭을 거부하면서 그 사태까지 이르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사안에 대해서도 회사가 성실하게 교섭을 하고 회사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노조한테 성실하게 설명을 하고 또 노동위원회가 거기에 관여해서 쟁의조정까지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렇다면 사안이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가게 됐을까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결과는 반대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계속 경제내란법 이러면서 이 프레임을 해가지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윤석열 정부 때 건설노조 탄압을 할 때 건폭 이러면서 굉장히 노조를 혐오하는 그런 말들을 쏟아내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가가지고 21쪽 하단에 보시면 이러이러한 그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이런 정치인들이 그런 발언을 쏟아낸 거에 대해서 22쪽에 한번 보시면 우리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 표명한 게 있습니다. 이런 공직 수행자인 정치인은 은행에 신뢰를 주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공무 수행 과정에서 이들의 표현행위가 특정 집단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공론장을 왜곡하는 형태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런 건폭이라든지 그런 조폭, 노피아 이런 표현을 한 거에 대해서 이런 어떤 표현이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그런 어떤 발언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의견 표명까지 한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동일한 행위가 사실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거는 그런 발언을 하는데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그걸 다운표해서 또 똑같이 보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23쪽에 보시면 지금 또 주장 중에 하나가 하청업체가 100개 생기면 원청은 그러면 노조 100개, 1년에 100번 교섭을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그런 주장을 하면서 뭔가 창구 단일화가 필요하다 이런 논리로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그 노사관계 현실을 볼 때는 그야말로 상상 속에 그려낸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걸 전제로 뭔가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그림을 한번 볼까요? 23쪽에 지금 민주노총 92.2%가 초기업 노조, 그러니까 산별노조로 다 전환이 되어 있고요, 조직이. 한국노총도 43%가 이런 초기업 노조 형태로 다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제로 교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원청회사는 어떻게 보면 그 많은 하청회사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용자 단체하고 유사한 어떤 기회에 있게 되겠죠, 그죠? 여기서 교섭한 결과 전체 하청업체에 거의 동일하게 적용이 될 테니까요. 그러면 이쪽 노조가 어떻게 생길 거냐? 제가 봤을 때 이미 초기업 노조로 많이 전환이 되어 있고, 우리 상급단체가 대체로 2개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그러면 상급단체를 민주노총으로 두고 있는 어떤 노조, 산별노조, 그 다음에 한국노총으로 두고 있는 산별노조, 이 2개 정도가 있겠죠. 그러면 교섭이 많아봐야 제가 봤을 때 2개 정도 있을 것이다. 원청하고 아무리 하청업체가 많아도 아까 그 네이버 지혜도 그렇지 않습니까? 화성식품노조 네이버 지혜에 그 많은 네이버의 하청업체들이 다 산별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는 그 네이버 지혜
하고 그냥 네이버하고 교섭하는 거예요. 교섭 하나예요. 실제 현실에서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100개의 교섭이라고 하는 것은 생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럼 교섭하기 싫다. 또 이런 얘기가 있죠. 유럽에는 이런 원하청 이런 법이 없다. 이런 주장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왜 없을까요? 유럽에는. 유럽은 기본적으로 산별교섭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노조에는 쉽게 해서 현대자동차도 들어와 있고, 현대자동차 노조도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의 납품업체나 하청업체 노조들도 이 금속노조라고 해서 산별노조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사용자 단체에는 현대자동차도 들어와 있고, 하청업체들도 들어와 있고, 여러 납품업체도 다 들어와 있어요. 금속산업에. 그러니까 여기는 독일 같으면 금속노조하고 금속 사용자 단체가 둘이 교섭하니까 무슨 하청이 원청하고 교섭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이 산별 교섭으로 다 정리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회사들이 기업들이 그런 주장을 할 것 같으면 우리도 유럽처럼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문제들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24쪽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생기지 않는 어떤 상상을 일단 전제로 해갖고 창구단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만약에 일부에서 주장하는 그런 창구단의 제도가 도입된다면 저는 이 노란봉투법이 현장에서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무력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우리 복수노조 창구단회화 제도가 그동안 어떻게 현실에서 작동해 왔는지 이런 걸 보면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거거든요. 특히 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고용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원청이 하청업체하고 도급계약이 해지되거나 도급계약의 범위를 축소시키면 바로 해고가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고용이 불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청업체는 어떻게 보면 원청의 개입이 없더라도 스스로 예를 들어 저쪽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청노조가 100개, 하청업체가 100개 있으면 이 100개 전체를 단위로 창구단위를 해라. 그래서 조합원 수에 비례해서 뭔가 창구단위를 해라는 그런 주장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하청업체들은 원청 회사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 교섭권을 뺏기 위해서 이른바 이제까지 많이 작동해 왔던 것처럼 회사 노조를 많이 만들 거라는 거죠. 금방. 근데 이 원하청 구조에서는 그거 만드는 게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교섭권을 뺏어가는 구조가 되면 정말 노조 활동을 하려고 만든 노조들은 교섭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 무력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고, 이후에 건설 우리 사례는 우리 현장 발언에서 말씀을 이제 드릴 것 같습니다.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 하청 사례를 몇 개 제가 거기 25쪽까지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노조를 만들어갖고 교섭권을 이렇게 뺏어가는, 그러니까 회사가 개입해가지고 이런 사례들이 여러 곳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사례가 이후에 현장에서 많이 생길 것이다. 특히 그 창고단위의 제도가 도입된다면요. 27쪽에 보시면 이미 기존의 우리 법원의 해석이나 그 다음에 이 창고단위란 문제, 문화청 교섭에서 창고단위 문제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나 심지어 이제 법원의 부장판사님 이런 분들이 발표한 여러 논문들을 보면 지금 현행법의 해석상 그냥 어차피 하청업체하고 교섭을 해야 되니까 하청업체하고 교섭을 할 때 창구단위 절차를 거치잖아요. 그때 그 절차를 거쳐서 교섭 대표 노조가 되면 그 지위를 가지고 그냥 원청하고 교섭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저는 이렇게 해도 된다. 근데 굳이 그것을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하청 전체 단위로 이걸 만들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회사 노조들이 만들어져서 사실상 이 법이 무력화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어떤 해석례에 대해서는 27쪽부터 30쪽까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강한수 건설노조 사무처장님 한정 증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그 법률 전문가 변호사님들이신데 어떤 좀 제가 좀 와서 좀 현장 그 발언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요. 아마 그 원하청의 관계가 아마 모든 산업에서 가장 복잡다단한 게 아마 건설 산업이라서 좀 저희 건설 노조를 아마 좀 현장 증언으로 좀 요청을 아마 해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일단 저는 제가 지금 건설노조 사무처장으로 올해부터 있습니다. 근데 지난 6년 동안은 그 건설 현장에서 보통 일반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는 건설 노동자, 일명 이전에 노가다라 불렸던 토목건축의 분과위원장을 6년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역할도 좀 같이 맡고 있습니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원하청과의 관계에 있어서 노동안전보건이라는 역할이 얼만큼 중요한가, 그리고 토목건축 분과위원회에서 이제 교섭을 지난 6년 동안 교섭을 좀 진행을 해오면서 그 과정도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들 건설노조에는 타워크레인 분과위원회가 있고, 토목건축 분과위원회가 있고, 건설기계 분과위원회, 그리고 전기분과위원회 4개 업종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산업연맹으로 보면은 또 이제 플랜트, 건설 현장에는 또 플랜트 건설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각자 하는 일들이 직종이 조금씩 다를 뿐이고, 같은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토목건축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전국적으로 이전에는 현장별 교섭을 했습니다. 건설 현장이 하나가 개설이 되면은 거기에 우리 건설 노동자들이 고용을 하고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그 현장 내에서의 임금이나 노동조건 관련해서 임단협 교섭을 요구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그 건설 현장이 만약 아파트라고 치면 아파트 공사 기간이 이전에는 한 3년 걸리던 것이 요즘에는 한 2년 6개월 정도면 끝납니다. 엄청 공법이 빨라지고 또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근데 그 중에서는 수십 개의 직종의 노동자들이 투입됩니다. 순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 토목건축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직종마다 일하는 기간이 다 다릅니다. 만약에 2년 6개월의 총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중에 목수 같은 경우 가장 길게 일을 한다고 하는 목수들은 지하망 공사를 하고 빠집니다. 짧게는 한 3개월에서 길게 한 6개월 정도 일을 하고 나면은 그 현장에서 일이 끝나고 나옵니다. 다른 직종 또한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최 6개월에서 1년을 일을 하지 못합니다. 한 현장에서.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현장별 교섭을 하다가 처음에는 했습니다. 근데 현장별 교섭을 하면은, 교섭을 하는 도중에 교섭 요구를 하고 교섭을 진행하는 도중에 이미 우리 조합원들은 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섭을 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집니다. 교섭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조직을 하고 나서는 지역별 교섭을 했습니다. 부산 지역에, 저는 이제 부산 출신입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에 있는 현장에서 그 부산 지역을 본사로 두고 있는 전문건설 업체들과 교섭을, 본사하고 교섭을 했습니다. 그 부산 지역의 그 업체들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장점이 그거였습니다. 현장은 하나가 생기면 금방 우리가 교섭 요구하는 동안 사라지고 없어지고 교섭권이 박탈되고 사라졌지만, 부산을 본사로 둔 전문건설업체들이 현장이 한 5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현장이 끝나는 현장도 있고 새로 생기는 현장도 있고 계속 유지되는 현장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사와 교섭은 그 중에는 어느 현장에는 우리 조합원들이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교섭권이 살아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 교섭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2017년부터는 토목건축 분과의 전국 중앙 교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한 200개 업체 정도와 본사 교섭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그 문제는 저희가 4월 1일 날 교섭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창구단위 절차를 진행하는데 창구단위라 절차에만 2달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대표노조를 선정하기까지. 그 다음에 교섭을 하는데 최소 3개월, 4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안 되면 조정을 들어가고 조정하고 나서 투쟁 들어가면 9월, 10월이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그 연말까지 임단협을 맺기 위해서 합의를 하기 위해서 투쟁을 합니다. 거의 9개월, 10개월이 내 기간이 걸립니다. 창구 단위라 절차와 교섭 기간만 5, 6개월이 걸립니다. 현장별 교섭을 하면은 이미 교섭을 요구했다가 그 다음에는 교섭 도중에 이제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되고요. 실제로 저희가 200여 개 중앙교섭을 하면서 200여 개의 처음에 애초에 교섭 대상 업체였는데 저희 조합원이 이제 들어가 있고, 근데 중간에 현장들이 다 사라지고 업체별로는 현장이 다 저희들 조합원들이 일이 다 끝나고 나온 업체들은 다 사라지다 보니 교섭권이 없어지다 보니까 실제 조정 단계에 들어가서 조정을 받는 대상 업체는 150여 개로 한 50여 개 업체가 줄어드는 그런 실질적인 상황들이 거의 매년 벌어졌습니다. 교섭 대상 업체들이 교섭을 하는 동안 절차를 진행하고 교섭을 하는 동안 이미 다 사라지고 없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전문 건설업체하고의 교섭을 할 때만 그렇습니다. 하는 상황이 지금. 근데 이것을 노조법 2, 3조 개정을 통해서 전문 건설업체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실질적인 사용자인 원청과의 이제 교섭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또 창구 단위의 절차를 또 거치고 또 다 전국적으로 다 통일을 해와라. 통일을 해와서 각각의 교섭을 따로 해라라고 하면 교섭을 건설 현장은 아예 그냥 교섭을 하지 마라. 교섭을 하는 동안 요구하고 하는 동안 이미 현장은 다 끝나고 없다. 그리고 조합원들은 이미 다른 현장으로 다 이동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제조업이나 다른 산업들 같은 경우는 원청이 하나가 있고 그 밑에 뭐 1차 하청, 2차 하청이든 이제 업체들이 있고 그 밑에 건설 노동자들이 있을 겁니다. 원청이 하나의 구조인데 저희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원청이 수십 개, 100여 개 몇백 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전문 건설업체들이 몇천 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밑에는 건설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저희가 건설 노동조합이 2007년도에 소산별로 건설이 됐는데요. 그 전에 개별 노조로 있었습니다. 저는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 지역 건설 일용 노동조합이었고, 그 다음에 각 지역마다 노동조합이 건설 노동조합 따로 있었습니다. 타워도 타워 크레인 노동조합 따로 있었고, 건설 기계도 노동조합이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현장에 교섭을 하러 가면, 당시에 200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건설사가 어떤 입장이었느냐. 같은 민주노총인데, 같이 오시면 안 되냐, 교섭하러. 타워 왔다 가고, 그 다음에 건설 기계도 왔다 가고, 그 다음에 건설, 노조도, 토목건축도 왔다 가고, 다 따로따로 왔다 갔다 하는데, 같이 와서 교섭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은 다 같이 교섭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원화하고, 아까 권준수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산별노조 형태로 지금, 농조합이 전환을 하고, 그래서 일원화해서 교섭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건설업체 마찬가지고, 그리고 원청과의 교섭에서도, 그렇게 많은 시간을 낭비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고, 일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재계나 이야기하고 있는 각각에 다 모아서 와서 교섭을 하고 아니면 각각으로 따로 교섭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을 전혀 법 취지에 맞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당시에 원청과의 소위 말하는 원청과의 단체 협약을 했습니다. 그때 교섭의 권한이 없는, 교섭의 의무가 없는 원청과의 단체 교섭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저희들이 공갈로, 협박죄로, 공갈죄로 당시에 여러 간부들이 구속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원청하고 교섭을 했다는 이유로. 근데 그것이
지금 20여 년이 지난 지금 이제 드디어 원청과의 교섭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건설 현장에서의 원청과의 교섭의 의미는 뭐 다른 산업 또한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더 남다릅니다. 건설산업은 발주에서 그리고 발주가 있고 원청이 있고 전문건설업체 하청이 있고 그다음 건설 노동자가 있습니다. 모든 공사 기간, 공사 비용, 공사 금액, 그다음에 어떤 공사 공법 이런 모든 것들을 발주에서 다 결정하고 그 현장 설명회를 통해서 원청이 결정을 합니다. 도를 받습니다. 그 결정된 것을 원청이 전문건설업체에게 하청업체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이 금액에 이런 기간에 내에 공사를 완료해라라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건설노동자들은 일을 하게 돼 있고 그 속에서 원청 건설 현장에서의 원청은 현장 내의 모든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안전보건을 총괄 책임지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의 역할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내에 이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전체 총괄 관리하는 것이 원청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현장 내에 산재 사고가 발생됐을 때도 산재 처리를 하는 주체 당사자도 원청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원청이 다 있기 때문에 반드시 2조 3조 이 법의 취지에 따라서 전문건설업체 및 원청과의 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실의 어떤 그 실질적인 부분들을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노란봉투법,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이제 개정이 되고 나서 수없는 기사들의 우리 산업구조에 맞지 않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하청구조와 다단계 도급구조가 있는데 맞지 않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산업구조를 만든 것은 노동자들이 아닙니다. 이런 산업구조가 구성이 된 것은 사용자들의 효율성과 이익을 위해서 이런 복잡 다단한 고용구조가 만들어진 것이고 우리는 마치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희생된 것은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이고 생존권이고 자신이 자긍심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노동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조금이라도 돌려보자라고 하는 첫 시도가 노조법 2, 3조 개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책임감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 노사 간이 더 대화하고 교섭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기 전에 이 법에 대한 과도한 흑백 선전을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우지연 변호사님께서 ILO 미국, 일본 사례의 외국 인용에 대해서 반박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관심 갖고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지연 변호사고요. 저희가 ILO나 해외 사례들에 대해서 아마 이 법이 개정안이 통과되는 현재 이르기까지 사실은 기자님도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시는 부분들은 좀 생략을 하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반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에 그런 것이 있었어요. 저희는 흔히 이제 이 노란봉투법이 ILO 국제노동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시는데, 갑자기 나온 얘기가 뭐였냐면, 원청의 교섭 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ILO 입장이라거나 주요국의 일반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건 뭔가. 그래서 그 기사를 찾아봤더니, 그 기사가 바로 윤석열 정부 당시에 2023년에 고용노동부 설명 자료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굉장히 반대였기 때문에 그 기사에서 말하는 그러면 근거가 뭐냐를 또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인용한 사례가 있었는데 바로 ILO가 한국에 대해서 권고를 했던 방금 강한순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건설노조 공갈제 사건에 대한 권고였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 내용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원청이 하청기업의 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교섭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발적으로
아이로도 자발적으로 교섭하라는 취지 아니냐? 이렇게 교섭 의무를 부과하는 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대표적인 오독 사례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권고의 취지는 뭐냐면, 그 건설 노동자분들이 이제 원청 교섭 하다가 공갈죄로 구속되고 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 아이로는 본 거예요. 이게 정말 공갈이 있었냐, 강압이 있었냐. 아니다, 자발적으로 원청하고 잘 교섭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공갈에 반대되는 의미로서 자발을 한 거. 교섭 의무에 반대되는 의미로서 자발성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큰 오독 사례고, 지금 그 언론 기사에 유포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거는 굉장히 바로 잡혀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국가가, 그러니까 정부가 교섭에서 어디까지를 자율적으로 보장하고 어디에서 단호해야 하는지를 헷갈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교섭의 절차라든지 교섭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ILO는 계속 자율적인 노사 자율에 맡길 것을 얘기하고 있죠. 국가가 세세하게 간섭해서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교섭이 안 되고 있는 것, 마치 막 사용자가 원청 교섭 이런 거는 임의적 자발적으로 응하고 싶으면 응하고 안 응하고 싶으면 안 응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사실은 누군가의 교섭권이 박탈된다는 얘기거든요. 사각지대에서. 오히려 교섭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단호해야 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ILO는 ILO의 정확한 입장은 관련 노동조합과 하청 근로자의 고용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자, 원청 사이의 단체 교섭은 항상 가능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ILO의 정확한 입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쪽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이런 말씀도 있어요. 국제적인 흐름은 맞는데 이게 이례적인 법제화다. 이런 입법 형식으로 법에 딱 교정한 것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다면적 근로관계에서 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 또한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희처럼 지배 결정하는 원청에게 책임을 묻는 것뿐만 아니라 모자 회사, 기업 집단 간의 지배 종속, 그리고 프랜차이즈에서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 그리고 나아가서 다양한 공급 사슬망에서 원청 리드 컴퍼니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 최근에 유럽의 CS3D가 제도화된 것처럼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글로벌 스탠더드고 국제적 보편적 흐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유럽은 권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산별교섭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과 동일한 형태의 법률이 있어야만 원청 교섭이 보장된다. 왜 저기는 없냐? 이렇게 하는 것은 비교법적인 검토의 기본이 안 맞는 거죠. 예를 들면 대륙법계에서는 형식적 사용자랑 실질적 사용자의 분리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근로자 공급을 엄격하게 금지해 왔습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의 사용자가 있는 것하고 이게 막 분리된 상태에서 다양한 사용자를 인정하는 것하고 어디가 권리 보장의 수준이 더 높냐, 이렇게 단선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랑 비교가 가능한 법제는 일본, 그러니까 주로 사업장 단위로, 기업 단위로 교섭이 이루어지는 일본하고 미국을 볼 수가 있는데, 이들 나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공동사용자 개념이나 실질적 지배력 판결을 통해서 노동법상 책임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우리랑 다르게 이게 헌법상 기본권이 아닙니다. 교섭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후반부터 연방대법원 판결을 거쳐서 공동사용자 개념이 확립이 되었고, 이게 시행령으로 법제화도 되었죠. 분명히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법제화라는 건 사실은 내용을 법령이라는 형식에 담는다는 것이고, 법령은 법률도 있을 수 있고 시행령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할 수가 있는데, 마치 우리나라의 노란봉투법이 사상 유례가 없는 법률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좀 맞지 않다. 그리고 특히 미국의 공동사용자 법리는 정권에 따라서 판단 기준이 바뀌어왔지만, 적어도 핵심적 노동 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직접적, 지배적 통제를 하면 단체 교섭 의무가 인정된다는 점에는 다툼이 없고,
가장 협소한 트럼프 1기 정부, 지금은 그 기준으로 돌아왔는데 그 기준에 의하더라도 구글이 그 유튜브 콘텐츠 관리자의 공동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확립되어 있는 법리입니다. 그러자 이제 그 두 가지 정도를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요. 하나는 그 우리나라는 파견법이 있으니까 공동 사용자 같은 원청 확대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 김혜진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파견법은 그 직접 고용 관계, 개별적 그 근로 관계에서의 직접 고용 관계에 관한 법률인 것이고, 오히려 그 2010년 현대중공업 판결부터 쭉 내려와서 노란봉투법까지 이어지는 우리가 이룩한 이 법제의 핵심은 그 개별적인 그 근로계약을 넘어서는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을 정립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파견법 있으니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왜 그 근로계약을 넘어서 노조법상 사용자가 교섭을 실질적 그 지배력 있는 원청이 그 교섭을 해야 되는가, 이 지난 10여 년에 걸쳐서 쌓아온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 사실은 같은 주장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서울고등법원에서 나온 판결 중에 아직 공동사용자론이 적극 수용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를 논거로 드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거는 법원에서 이미 원청사들이 주장을 했지만 배척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서울고등법원 사건은 그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근기법 파견법에 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집단적 노사관계, 특히 원청 교섭이 필요하냐를 다투는 사안에서 참고할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미 배척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법원에서 그 원청 회사들이 내던 서면 같은 주장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여과 없이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은 근거가 부족한 주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본도 그 아사히, 많이들 아시는 아사히 판결 이후로 이 실질적 지배력 개념이 확립되어서 다양한 그러니까 노무 이용형뿐만 아니라 지배기업형에도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박스로 인용해 두신 거를 보면 일본은 사용자 개념이 없다. 우리나라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사용자란 누구다 이렇게 있는데 일본은 그게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그러니까 법상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의 일본 노동조합법 7조 2호는 우리나라의 교섭 거부 부당 노동행위랑 거의 똑같은 조항을 두고 있고, 그 아사히 방송 사건이 그 실질적 지배력으로 확장한 이 사용자의 개념은 이 법문원에 있는 이 사용자의 개념을 확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례적 법제화라는 표현 자체가 저는 굉장히 어색한데, 왜냐하면 사실은 오늘날 모든 지구상의 전 세계적인 국가들이 다 이러한 도전에 직면해서 그 사용자 개념을 현대화할 것을 요구받고 있고 굉장히 분투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것은 우리가 이미 헌법과 법률에 법제화되어 있던 단체 교섭 촉진을 실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례적 법제화가 아니라 기존에 법제화되어 있는 것의 구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2023년에 이제 저희가 아이로 협약을 비준하고 나서 전문가위원회가 정기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찍어서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그 노조법 235조에 대해서 국회 본회의 단계에서 통과됐을 때 굉장히 관심을 갖고 주목한다. 정부가 이런 하청 노동자에게 교섭을 확대하는 조치를 꼭 취해라라는 권고를 하였는데요. 만약에 지금 경영계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게 정말 이례적인 전 지구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법령이고 막 그런 사상 유례 없는 법령이면 ILO가 전문가위원회가 이렇게 권고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것은 맞지 않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외국법을 다룸에 있어서 제가 좀 안타깝게 느껴지는 부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의 프레임을 가지고서 그거를 원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굉장히 오랫동안 실질적 지배력 개념이 확립되어 왔잖아요. 그러면 실제 원청 교섭이 많이 이루어져 왔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제도 상상력이나 리서치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사실은 앞서 지배력 있는 원청 교섭이 인정됐던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교섭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오히려 우리가 연구해야 될 시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알지는 못하고 이제 같이 연구를 해야겠지만 그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의 경우에는 이게 판단 지표를 설치한다거나 교섭 의제별로 심사하는 방식이 아니고 이미 시행령으로 법제화되어서 임금, 부가급여, 노동시간 채용, 해고, 징계, 감독, 지위 등 핵심적 기본적인 노동 조건을 중 하나 이상에 대해서만 실질적으로 지배하면 공동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교섭 의제를 막 뭘로 특정해서 좁힌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섭 절차에 대해서도 절차와 방식에 굉장히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도 사용자는 어떻게 판단해야 된다 이런 일반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해당 사안별로 해당 노동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그 원하청 관계의 양태라고 하는 것들은 산업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한 산업에서 뭔가 판단 기준 같은 걸 일반으로 설치해 버리게 되면 다른 산업에서 저거 없는데 니네 왜 컨베이어 벨트 없어? 이런 식의 그러니까 자칫 그러니까 잘못 잘라지는 그 프로소크루테스 그 침대 있잖아요. 그처럼 잘못 재단되는 그런 결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도 일반 기준 두고 있지 않고 단체 교섭 사항에 대해서도 제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칫 교섭의 절차나 방식, 제가 아까 교섭에서 어떤 부분이 단호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열어줘야 되는지를 노동부가 잘 살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칫 저 교섭의 절차나 방식에 대해서 교섭의 내용에 대해서 그 정부가 개입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이미 비준했고 이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98호 협약과도 상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섭 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당사자여야 한다는 것이 ILO의 오래된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뒷부분은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노동쟁의와 쟁의행위, 두 개 좀 다른 개념인데, 에 관련해서는 ILO는 그 단체 교섭의 맥락을 넘어서는 파업권 보장을 계속 공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막 언론에서 경영상 결정이 파업 목적이 되면 엄청 막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ILO의 기준은 노동자들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면 민영화나 구조조정이나 경영상 사항도 파업권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개정된 법 내용이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ILO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나라들, 그리고 특히 철도 노조의 2013년 파업에 대해서도 우리 국내에서는 이제 경영상 파업이라고 봐서 목적이 정당성이 부정된 사안에 대해서도 ILO는 파업이 정당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게 맞고요. 그리고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계속 이 손배소가 사법적 괴롭힘으로써 하청 노동자들, 특권 노동자들의 권리를 단념케 하는 그렇게 악용되지 않도록 개선을 공고해 왔습니다. 정상화된 것이고요. 맨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끝에 늘 우렁크처럼 덧붙이는 얘기가 이제 무기 대등을 위해서 사용자에게도 방어권을 보장해야 되고 대체근로도 허용하고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도 폐지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대체근로라는 것은 사실은 노사 간의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오히려 노동자들한테 부여한 무기인 파업권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대체근로를 허용한다는 것은 무기를 대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박탈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ILO는 엄격한 의미의 필수 서비스에서만 대체근로 금지가 가능하다고 보았고, 특히 많이 나온 얘기 중에 파업 시 대체근로가 광범위하게 허용되고 있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금지하는 나라가 없다. 한국밖에 없다. 특히 말라위 이런 데들 빼고는 OECD 국가 중에 없다. 이런 게 거의 정가의 보도처럼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ILO 기본 협약 기준을 앞두고 경영계에서 사실은 똑같은 내용, 그러니까 대체근로 허용하고 부당노동의 형사처벌을 폐지해달라는 내용으로 주장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이미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공론화되면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퍼온 것은 이것은 사실은 노동부 보도자료고요. 지금도 들어가서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 대부분 국가에서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근로 다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이렇게 엄격하게 두지 않는 곳은 자율적인 파업권 보호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노동부가 집계한 것에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더 법제가 더 올해 6월부터 시행되는 연방법에 따르면 아예 대체 인력 투입이 전면 금지되는 것으로 법제가 더 개선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밖에 없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 노조법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대체 근로로 파업권이 형해돼 있고 우리나라가 대체 근로가 내부 대체 인력도 허용되고 필수공익 사업장 50%까지 외부 대체 인력도 되기 때문에 사실상 KTX 파업기에는 100%씩 다니고 하는 장기 파업을 유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 넓기 때문에 오히려 아예로는 대체 근로 허용 범위를 축소해라 라는 권고를 지금 하였고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짚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 근로를 더 폭넓게 허용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예로 기본협약과 상충되는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도 그 당시에 이미 노동부에서 형사처벌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밝혔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처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사실상 제재가 되지 않는 한국의 현실에서는 여전히 중요하고 특히 이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교섭 회피를 위한 각종 업체 해지랄지 교섭 회피를 위한 부당노동행위가 횡행할 상황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오히려 강화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외국법이든 현장의 얘기든 제대로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은 우리 역사에서도 원천 교섭, 아까 건설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원천 교섭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은 씨앗들이 많이 있었고 그게 그렇게 막 공포 마케팅이 조성하는 것처럼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역사를 보든 외국 법제를 보든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은 다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자님들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저희가 준비하다 보니까 자료의 양이 생각보다 방대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법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선택의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 법이 결국 만들어진 계기와 취지가 복잡다단한 이런 산업구조 내에서 노동삼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던 현실을 좀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손배가압류로 수없이 고통당했던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리고 노동자들이 사용자에게 특히 진짜 사장 하니까 그러니까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에게 교섭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권리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조금 더 노력해보고 이 법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수없이 많은 걱정과 우려 하지만 그 걱정과 우려에 정말 근거는 조금 좀 애매한 약간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저희는 의도가 있다고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이 이 법을 경제내란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는 굉장한 모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 하에서 가장 많이 탄압을 받았던 것은 노동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성도 찾아볼 수 없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어쨌든 내란 수괴의 죄로 지금 저희 민변 농통에서는 영어의 몸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다른 곳에 계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본인들의 행위에 대한 반성도 없고 그 과정에 있어 벌어졌던 노동자 탄압에 대한 반성도 없고 오히려 기세등등해서 이 법에 대한 공격만을 열심히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저희는 목소리를 높여서 규탄하는 바입니다. 네, 그러면 그 추후에 또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오늘 기자회견은 사무처장님 한 번. 죄송합니다. 목차에 보시면 7번 파업이 남발될 것이라는 주장, 그다음 8번에 실제 교섭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소송전이 남발될 것이라는 주장, 10번에 하청업체가 이러면 1년 내내 교섭만 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 실질적으로 이런 일은 저는 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전문건설업체, 하청업체하고만 선별 교섭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별 교섭을 하거나, 현장별 교섭을 할 때는 각 현장이 개설될 때마다 계속해서 분란이 나고, 실제로 많은 다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건설사 입장에서 노동조합이 아예 없으면 최고 좋겠지만, 노동조합이 있으면, 어떻게 있는데, 그 속에서는 그러면은, 이왕이면은, 묶어서 한 번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 사측도 자기들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묶어서 같은 노동 조건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사측에, 실질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교섭을 해보면, 실제로 그것은 사측에서 더욱더 바라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10번에 1년 내내 교섭만 하게 될, 저희 건설산업연맹에는 건설기업노조 원청 노조가 있습니다. 소위 이제 1군이라고 하는 DLENC라고 하는 업체가 있고요. 여기 노동조합이 생긴 지가 3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단체 교섭을 한 번도 지금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측에서 노동조합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교섭을 계속 해태하고 거부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3년 동안 지금 계속 교섭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노동조합을 인정을 하고 교섭 상대로서 현행적으로는 있는 법적으로도 좀 교섭에 나오고 해야 되는데 그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교섭을 거부하고 해태하고 3년간 지금 교섭을 해태하면서 단협을 거부하고 있는 이런 상태들. 그래서 명확하게 이제 있는 법대로 노동조합의 상대로 인정을 하고 교섭을 하면 이것은 금방 대화로서 풀릴 수 있을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전이 남발될 것이라고 하는 거는 도리 앞서 변호사님들 말씀하셨지만 교섭이 상대가 만나서 노사가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측에 저희들도 전문건설업체가 소위 원청의 갑질 형태가 과연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자기들이 노사 교섭을 하는 데 있어서도 원청의 어떤 문제가 이런 거라든지 서로 간의 어려움들을 이해를 하게 되는 과정들이 사실 교섭 과정에는 생깁니다, 도리어. 그래서 이제 교섭의 과정들 서로 대화로서 인정하지 않으면 서로 그냥 감정만 쌓이고 서로 간의 이제 이 입장들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소위 소송전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데, 교섭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그 속에서 서로 간의 입장들이나 이해를 하게 되다 보면 실제로 교섭을 한 차례라도 더 하게 되고 대화를 한 차례라도 더 하게 되지 그것이 소송으로 더 남발되거나 그것들은 더욱더 없어질 거다. 라는 것들 좀 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추가 질문 더 없으시면 오늘 기자회견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